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김현숙 장편 소설 먼 산이 운다. 5화를 시작합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남자.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용서할 수 없어요. 혜인이 조부모 숙모와 함께 지낸 탐리에서의 유년기는 미처 1년을 다 못 채우고 끝이 났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혜인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혜인의 집이 이사를 하고 딸만 내리 셋인 집에 남동생이 태어났다는 희소식이 전해온 스산한 봄이었다. 도리 없이 혜인을 데리고 함께 상경해야 할 숙모의 마음은 그러나 남모를 기쁨에 설레었다. 무정하게 짝이 없는 낭군이지만 숙부를 만날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오매불망 애타게 그리운 님이었으나 그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생각다 못해 숙모는 아무도 모르게 온마을 대추나무집 정숙언니를 찾아가 편지의 대피를 부탁하였다. 정숙언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여중을 다닌 처녀였다. 그리운 당신께 설분 마음에 눈물로 당신을 보낸 지도 석 달하고 열흘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해도 그간의 우에 글에 일자 소식 한 적 없으신지 섭섭음만 한량 없습니다. 인자는 마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둘이 고마 어불러 사입시다. 인이 대불고 서울 올라갑니다. 이참에 감은 서울의 방이락도 한 칸 얻을까 싶습니다. 살림 차릴 돈이사 인역인들 없겠습니까? 농사일하며 푼푼히 모은 쌈짓돈 몽땅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람은 그때 뵙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두서없는 남필 용서하이소. 당신의 못난 아내 분낭올림. 양명괴지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한 맺힌 사연이었다. 혜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기 며칠 전 숙모는 우체국이 있는 읍내까지 걸어나가 그리운 낭군에게 그 편지를 붙였다. 서울로 떠나는 날 장에서 산 꽃무늬 고운 월남치마에 브라우스로 곱게 단장한 숙모는 두 분 시어른께 공손히 절을 올린 후 캄캄한 꼭두 새벽 혜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월남치마 속 고쟁이 안주머니엔 손윗동서 혜인의 어머니로부터 온 그간 혜인을 돌봐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새로 이사간 집 주소가 적힌 편지가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었다. 한 손엔 진보다리, 다른 한 손으로 혜인의 손을 꼭 잡은 숙모는 설렘 가득한 모습으로 상행선 새벽 열차에 몸을 실었다. 전날 밤 숙모가 잠을 설치며 준비한 볶음 멸치와 짠지를 넣어 만든 김밥, 삶은 계란 등을 간식으로 먹으며 지겹도록 긴 완행 열차를 타고 그들은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미처 연락이 닿지라는 탓인지 가족 중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고 모처럼 도착한 서울은 혜인에겐 너무도 번잡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게다가 청파동 집마저 이사를 가버려 혜인은 마치 천혜의 고아가 된 기분이었다. 당장이라도 서울역 길 건너 후암동 숙부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그곳은 절대 숙모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의 장소이기에 혜인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일 없이 숙모는 지친 혜인을 등에 업고 혜인의 언니 경인이 다니는 청파초등학교를 찾아갔다. 여 서 있으면 공부 마치고 경인이가 나올 기다. 이나 좀에만 기다리제. 혜인을 등에 업고 초등학교 교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저마다 재갈대며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틈새에서 눈이 빠지게 경인의 모습을 찾는 숙모의 모습은 그날따라 너무도 안쓰럽고 초라해만 보였다. 도시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매끈하고 회사해 보여 탐리의 맑은 햇살 속에서 까맣게 그을린 말총머리 야생마 혜인은 누가 봐도 촌에서 갓 올라온 나물 가시네의 모습임이 완연했다. 이윽고 송아지 빛깔의 란도새를 메고 저만치서 경인이 친구들과 함께 타박타박 걸어 나왔다. 토실하게 살이 올라 어딘가 귀티가 배어나는 복스러운 모습이었다. 언니! 치솟는 반가움에 괜스레 목이 잠긴 음성으로
혜인이 경인을 불렀다. 경인아, 야꼬 경인이 저짜 걸어 나온대. 기다림에 지친 숙모가 얼싸한뜻 경인을 향해 달려갔다. 숙모, 혜인아. 숙모와 혜인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던 경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혜인이, 너 왜 이렇게 까매졌니? 경인이 놀란 얼굴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경인이 그나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혜인의 기분은 진짜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토록 다정했던 언니가 1년 사이 너무도 멀고 서먹하게만 느껴졌다. 이사간 집은 같은 청파동에 조금 더 넓은 일본풍의 2층 집이었다. 늘 엄하고 과묵한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 일로 늦은 귀가였고 산모 특유의 헬스감으로 더욱 고와 보이는 어머니와 예뻐진 언니, 여동생 영인, 갓 태어난 남동생 동민, 그 모두가 다 낯설고 생경하여 상경의 첫밤 혜인은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다. 학교고 뭐고 숙모를 따라 다시 조부모가 있는 탐리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더구나 가엾은 숙모는 아무런 연유도 모르는 채 쫓기듯 다시 탐리로 내려가 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숙모는 혜인을 데려다주고 겨우 이틀을 서울에 머물었을 뿐이었다. 숙부의 불같은 성화로 둘만의 오붓한 보금자리는 꿈도 꾸어보지 못한 채 숙모는 처연한 눈물바람으로 귀향해야만 했다. 이나, 방학함은 퍼뜩 내려온나?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숙모는 혜인의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었다. 숙모를 서울역으로 데려가기 위해 앞장서 집을 나서는 숙부의 등에서는 휙 찬바람이 불었고 두 눈에선 펄펄 불길이 끓어올랐다. 숙모와의 동행은 단 몇 초도 참을 수가 없다는 듯한 무서운 얼굴이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며칠 전 터져버린 스잔 숙모와의 불화, 그리고 별거 사건으로 숙부는 완전히 평상심을 잃고 있었다. 숙부의 첫 아이, 제이가 태어난 이후 한동안 포도나무 집 후암동 숙부네는 연일 환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몰아닥친 어둠의 그림자는 삽시간에 온 가족을 고통과 분열로 몰아갔다. 혜인의 입학을 위해 상경하기 전 시골 숙모가 숙부에게 보낸 애절한 사연의 편지, 그것이 화근이었다. 숙부의 거처를 모르는 숙모는 자신의 편지를 혜인의 집으로 보내었고 혜인의 어머니는 그걸 받아 퇴근길 우연히 집에 들른 숙부에게 전해주었다. 형수에게서 편지를 건네받아 사연을 읽어가던 숙부의 얼굴이 한순간 회벽처럼 굳어지며 경련을 일으켰다. 형수님, 큰일 나심더. 시골 여자가 올라온다합니다. 제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를 우야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여자하곤 죽어도 못 삽니다. 질린 낯빛으로 담배를 피워 무는 숙부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숙부는 시골 숙모를 늘 그 여자라고 불렀다. 혜인과 함께 상경할 본처의 출연을 걱정하는 숙부의 모습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더 이상은 숨기거나 덮여져서 될 일이 아님을 숙부도 혜인 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우선은 스잔 숙모에게 모든 걸 고백하고 진정시킨 후 며칠 후 상경하는 시골 숙모에게도 사실의 전모를 밝혀 그에 따른 엄혹한 사죄와 정리, 보상이 따라야만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튿날 퇴근길 숙부는 더없이 비장한 결의로 술을 한 잔 걸친 후 후암동 자신의 집으로 발길을 옮겨갔다. 그러나 집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은 거대한 돌덩이를 얹은 듯 더없이 무겁기만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스잔 숙모는 100일도 안 된 제이가 새근새근 잠든 곁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예의 방 한켠엔 정갈한 조각보가 덮인 저녁상이 놓여 있었고 다림질에 몰두한 아내의 모습은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오, 평화. 그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순간 미어질 듯 아려오는 마음을 누르며 숙부는 다림질하는 스잔 숙모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몸을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다. 뭉클 고유의 채취가 묻어나는 죽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여인의 몸이었다.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러나 어인일인가.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며 숙부의 품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스잔 숙모의 눈에 반짝 물기가 묻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다림질판 아래 숨겨놓은 한 장의 편지를 꺼내 숙부의 앞에 내밀었다. 당신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침착하려 애쓰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숙부의 가슴이 미어져 내렸다. 아차, 시골 여자에게서 온 편지가 아닌가. 곧 찢어버린다는 것이 그만 얼결에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어차피 고백하려고 작심하였던 것. 그날 밤 비로소 숙부는 스잔 숙모에게 그간 숨겨온 시골 숙모에 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남자.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용서할 수 없어요. 숙부의 고백에 끝없는 오열로 밤을 지샌 스잔 숙모는 다음 날 아침 간난장이 제의를 들쳐업고는 황황히 태계원의 친정을 향해 떠나버렸다. 숙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그렇게 떠나갔다. 군 시절 퇴계원 물맑은 강변 마을에서 만난 칠공주의 아리따운 막내딸이었던 스잔 숙모. 그녀에 반해 그녀를 위해서람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으리라 갈망하고 또 갈망하던 태계원에서의 일들이 숙부의 가슴으로 쏴 밀려왔다. 어쩌다 두 여인을 거느리게 된 자신의 삶이 생의 크나큰 오류임은 분명했으나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남은 생 전체를 슬픔과 허위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만은 확고했다. 생각해보면 시골댁 그 여자도 한없이 불쌍한 여자이긴 했다. 그러나 정은 하나이며 때려 죽인다 해도 억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다. 대신 시골댁에겐 진정에서 우러난 사죄와 그녀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줄 각오는 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었다. 숙부는 시골댁이 과연 자신의 제의를 순순히 받아줄지 의문이었으나 부디 일의 진행이 그저 탈 없이 잘 풀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다. 혜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상경한 숙모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조만간 곧 숙부가 큰 집인 혜인의 집으로 자신을 보러 와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상경하기 전 절절한 사연에 편지를 보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무정한 숙부가 그럴 리는 만무였다. 집안일을 돌보는 도우미 언니가 있긴 했으나 아들을 출산한 혜인 어머니는 꼼짝없이 몸보신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고 그로 인해 모처럼 상경한 숙모까지도 서울 구경은커녕 도우미 언니를 도와 덩달아 산모 수발의 한 몫을 감당해야만 할 상황이었다. 하긴 딸만 내리셋을 둔 집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경사 중 경사라 할 만도 했다. 무언가 부산하고 달뜬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랐고 그로 인해 혜인은 더욱더 서울집이 낯설고 소외감이 느껴졌다. 상경 둘째 날 어스름 저녁 무렵이었다. 이나, 네 숙부 사는 집 알제? 내강 한번 가볼래? 마침내 시골 숙모가 더는 못 참고 한쪽으로 가만히 혜인을 부르며 그렇게 속삭였다. 혜인은 난감했다. 숙부의 후암동 집엔 스잔 숙모가 살고 있었고 두 여인이 결코 만나선 안 될 사이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터이기에 가슴이 마구 콩닥거렸다. 거의 세뇌의 수준으로 각인된 위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혜인은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혼곤히 잠든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엄마, 엄마, 나 숙모랑 숙부 집에 가도 돼요? 잠에 빠졌던 어머니가 번쩍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다. 무슨 소리? 숙부 집에 간다고? 하숙집을 하도 자주 옮겨 내도 어딘지 모르는데 오늘 저녁엔 너고 숙부 온다 했으니 좀에만 기다림은. 혜인 어머니는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숙모와 혜인을 향해 마치 잠꼬대를 하듯 요상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어머니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아무래도 혜인은 황망 중에 어머니가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경황 중에서도 혜인은 가엾은 숙모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혜인은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한달음에 후암동 숙부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늘 상냥하고 밝은 모습의 스잔 숙모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정든 후암동 집을 향한 그 또래 소녀다운 그리움이 북받쳤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혜인은 마른 포도가지 뒤엉킨 후암동 집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숙모! 숙모! 안으로부턴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듀란담 옆으로 내어달린 양장점의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달달달. 늘 들려오던 경쾌한 재봉틀 소리 대신 쓸쓸한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 고여 있을 뿐이었다. 혜인의 작은 가슴으로 쏴 찬바람이 몰려왔다. 두렵고 슬픈 마음에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싶은 생각이 일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대문은 잠겨 있질 않았다. 혜인은 대문을 밀고 주춤주춤 안으로 들어섰다. 안방 쪽으로부터 누군가가 웅얼거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침침한 방 안에서 한 남자가 훌쩍이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숙부였다. 작은 아빠! 놀라서 곧 울음보를 터뜨릴 듯 그러나 한편은 아이다운 반가움에 혜인은 숨가쁘게 숙부를 불렀다. 그러나 숙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이야, 제이야. 앙증맞고 조그만 제이의 양말을 양손에 끼고 숙부는 자신의 볼을 마구 비벼대며 울고 있었다. 너무도 두렵고 기이한 모습이었다. 작은 아빠, 작은 아빠. 엄마가 작은 아빠 우리 집에 오시래요. 시골 숙모가 왔거든요. 빨랑요, 빨랑. 공포로 인해 턱없이 높아진 음성으로 혜인이 소리쳤다. 그제야 숙부는 혜인을 올려다보았다. 곧 달려들어 주먹이라도 내지를 듯 지글거리는 분노의 눈길이었다. 으앙! 혜인은 그의 울음을 터뜨리며 재빨리 숙부의 집을 빠져나왔다. 급히 후암동 언덕을 달려내려오다 넘어져 무릎이 깨졌으나 마음의 충격이 더 커 아픈 줄도 몰랐다. 그토록 무서운 숙부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이 으슥해서야 숙부는 혜인의 집을 찾아왔다. 술에 잔뜩 취해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오셔십니껴. 시골 숙모가 문간까지 나가 다소곳이 반겨 맞았으나 대취 상태에서도 얼음장같이 싸늘한 숙부는 숙모와 눈길조차 마주치질 않았다. 니 언제 갈 끼고? 내도 곧 탐리 간다. 먼저 내려가 있거라. 듣는 이의 가슴이 오싹하리만큼 차가운 어조였다. 어머님 아버님 진지도 걱정이고 안 그래도 내일 새벽에는 일단 갈락합니다. 숙부의 차가운 말에 일없이 자신의 무릎에 앉힌 혜인의 머리털을 쓸어내리며 숙모가 대답했다. 삽살개처럼 달려들어 당장이라도 숙부의 얄미운 콧등을 콱 물어버리고만 싶었다. 혜인은 미움으로 활활 타는 눈빛으로 숙부를 쏘아보았다. 어린 소견에도 숙부가 너무나 밉고 숙모가 가엾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숙모는 밤새 이불 속에서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 바람처럼 훌쩍 왔다 떠나가는 숙부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맹꽁이 울음 가득한 그 밤과 똑같은 울음이었다. 다음 날 새벽 숙부는 온몸에 찬서리를 뿜으며 숙모를 데리러 왔고 숙모는 외로이 홀로 그렇게 서울을 떠나갔다. 쫓다시피 숙모를 탐리로 내려보낸 숙부는 그날로 곧 퇴계원에 달려가 제희와 스잔 숙모를 데려왔다. 조만간 곧 시골 숙모와 깨끗이 헤어질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화해의 결과였다. 그런 만큼 더 이상은 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숙부는 이윽고 탐리로 내려가 노부모와 시골 숙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숙모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보상해 줄 테니
제발 헤어지는 것에만 동의해 줄 것을 애소하였다. 그러나 숙모는 애절히 울며 대답했다. 안 됩니다. 죽어도 그래는 못합니다. 죽어도 지는 일부 종사할 깁니다. 갈라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지보고 차라리 죽으라 카이소. 죽어도 지는 이 집 귀신이 될 깁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쇳덩이 같은 고집이었다. 그래, 그람은 네 맘대로 하거라. 대신 똑똑히 들으래. 난 절대로 죽어도 제이 엄마와는 못 헤어진다. 죽을 때까지 그 여자와 산다. 알겠나? 그 말을 끝으로 숙부는 고향집엔 단 한순간도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쌩하니 찬바람을 일으키며 삽잡을 나서고 말았다. 야야, 그래 갈라면 고만 내부터 팍 죽이쁘고 가그래. 며느리 야는 인자 무신 재미로 살겠노. 인생이 불상태.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기라. 죄 받는데. 동구밭까지 따라 나와 아들의 발목을 붙잡고 울며 사정하는 노모를 뿌리치고 숙부는 기어이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달리는 차창을 통해 점차 멀어지는 금성산을 바라보며 숙부의 눈에서도 콸콸 눈물이 쏟아졌다. 홧김에 그토록 매정이 박차고 나오긴 하였으나 노모의 쇠잔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이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시골댁, 그 여자, 고집 세고 우직하기가 황소 같은 여자였다. 비록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비롯된 과오이긴 하였으나 이제라도 모든 걸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바위덩이 같은 완강함으로 꿈쩍도 않고 자신에게만 매달리는 것이었다. 싫다. 너무 싫다. 그녀가 정말 혐오스러울 뿐이다. 신혼 초야부터 전혀 마음이 가질 않던 여자였다. 그때 당장 결단을 못 내린 것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애초 집안끼리의 정리와 어린 시절 자신의 실수로 한쪽 눈을 잃고만 고향 후배 보기와의 묘한 관계로 코를 꿰듯 맺어진 연분이긴 했으나 이렇듯 정이 안 가는 만남이라곤 미처 헤아리질 못했음이 불찰이었다. 정은 하나, 사람의 정은 하나다. 둘로 나눌 수가 없는 정,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은 제이 엄마, 그녀뿐이다. 그녀와 제이는 내 삶의 전부, 그로 인해 그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이젠 어쩔 수가 없다. 달리는 상행선 열차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숙부는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의 삶은 이미 그 출발부터 꼬이고 만 것이다. 앞으로 심간 편할 날 없이 살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는 없었다. 견디는 데까지 견디어내는 것일 뿐. 부디 시골댁. 그녀가 한시라도 빨리 제풀에 지쳐 물러나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담배를 피워 무는 숙부의 얼굴에 짙은 고뇌가 일렁였다. 그 시간 탐리 고향집에서의 회오리 같은 난리를 미리 예감했던 것일까? 희뿌연 담배 연기를 타고 스며오는 그 어떤 불길한 느낌이 숙부의 온몸을 휘감아왔다. 동구밭까지 따라 나와 매달리며 숙부를 쫓던 조모는 차디찬 등을 보이며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무정한 것, 며느리는 이제 우에 살라고. 불쌍타. 불쌍태. 치맛꼬리를 들어올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조모는 마을 어귀를 향해 힘없는 발길을 돌렸다. 한데 어쩐 일일까? 저만치 헌탕으로 가는 좁은 토담길로 오후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다. 대체 뭔 일인고? 뇌리를 스치는 이상한 느낌에 조모는 좀 더 걸음의 속도를 빨리하여 그들의 무리 속으로 다가갔다. 야꼬 이니 할매여, 큰일 나심더. 이니 숙모가 헌탕에 몸을 던지심더. 우리 시기랑 보기캉 마을 정장들 지금 막하 달려가 건진다고 야단들이 나심더. 가까이 다가가는 조모를 향해 옆집 시기 어미가 숨찬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뭐라고? 아가, 니 그러면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니 죽으면 내도 꼬마 같이 죽는 기다. 사람들을 해치며 조모는 무서운 기세로 헌탕에 당도했다. 뿌옇게 흐려 돌아가는 조모의 시야로 목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숙모의 하얀 속옷이 들어왔다. 구조를 위해 급히 못에 뛰어든 동네 장정들의 손길을 한사코 뿌리치며 물속으로만 잦아드는 숙모의 모습에 조모는 목 놓아 울었다. 야야, 니 죽어불면 내도 죽는데. 불쌍한 며느리 잡아먹고 내 무심 낯으로 살겠노. 야야, 퍼뜩 고만 나오그래. 의아든동 살다 보면 또 살게 되는 기다. 한동안 목 놓아 울던 조모 또한 급기야는 풍덩 못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못 한가운데서 고부간이 와락 한 덩이로 엉켜졌다. 어머님요, 치는 인자 부디 잘 계시소. 야야, 절대 그래는 못한다. 내도 고마 니랑 함께 죽을 기대. 마을 장정들이 밧줄을 던져 띠를 만들고 힘을 합쳐 허우적거리는 두 여인을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물에 흠뻑 젖은 숙모와 조모는 몸부림을 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새 날이 어둑해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두 여인은 축 늘어진 몸으로 장정들에 엎여 집으로 돌아왔다. 숙모와 조모. 그들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가까스로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러나 그날 그 후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갈등의 연속일 뿐이었다. 숙부의 고백을 들은 후 숙모는 놀랍도록 급격히 변질되어만 갔다. 포근하고 순우한 특유의 미소는 사라지고 어느 이름 없는 절터의 돌미륵처럼 낡고 쓸쓸함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고마 딱 죽어불면 좋을다만 전생에 지은 죄 그 업을 다 씻어 불고 가야 그나마 내세에서 복을 누린다 카이. 웃자겠노. 내 삼아 살았다 해도 인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 천지에 내 무신나기로 살겠노. 세월이 흐를수록 지아비를 아낀 숙모의 한은 점차 불교의 윤회생사 쪽으로 기울어갔다. 후제 다시 태어남은 지 여자 되고 내 남자 돼 서로 바꿔 산다 카이. 그때 이 빚 다 갚아주면 되는 기다. 아궁이에 불을 떼다 말고도 돌연 부직갱이를 거칠게 휘저기며 숙모는 그렇게 웅얼거리기 일쑤였다. 지난날 매우 정겹고 조신하던 숙모의 체치는 간 곳이 없었다. 돌연 억세고 거칠어진 듯한 숙모는 걸핏하면 조모에게 화를 내며 대들었고 심지어는 동네 이웃들과의 사소한 언쟁도 결코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조카들과 질려 특히 혜인에 대한 애정만은 항상 여일하여 방학이 되어 내려가면 마을까지 들려오는 기차 소리에 동구밖까지 달려나와 혜인을 얼싸안으며 눈물을 글썽이곤 하였다. 야꼬, 우리 인이 많이 컸네. 학교 다니드만 인자는 처자꼴이 난데. 짐가방을 뺏어들며 반색하는 모습은 여전히 정겹고 순박하기만 했다. 그러나 혜인은 언제부턴가 그런 숙모에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거리감이 생겨남을 어쩔 수가 없었다. 서울 여자는 어떻드노? 니한테도 잘해주드나? 이니 니는 함에 마카 다 알고 있었제. 세상에 요물단지가 따로 없는 기라. 점차 무언가 서운함을 드러내며 종종 스잔 숙모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애쓰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은 그 집착이 부담으로 다가와 혜인을 난감함에 빠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혜인이 가져온 예쁜 여름 옷들이 거의 스잔 숙모가 만들어준 것임을 안다면 숙모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숙모의 존재를 알고 난 후 한때는 숙부와의 결별까지 생각한 스잔 숙모는 결국 어린 제희를 위해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숙부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스잔 숙모의 모습도 이미 예전의 그녀는 아니었다. 늘 밝고 화사했던 그녀가 어딘가에 그늘이 진 수심 어린 모습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쁜 짜투리 옷감이 남을 때면 여전히
혜인의 옷을 만들어주는 일만은 줄곧 잊질 않았다. 혜인의 괴로움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두 숙모로부터 동시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건 혜인에게 묘한 죄의식과 갈등을 불러왔다. 그런 연유일까? 혜인은 자라나며 차츰 두 숙모로부터 멀어져가는 자신을 깨달아야만 했다.